너 같은 거랑 엮이면 우리 아들 앞길 막혀. 위자료 줄 테니까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조차 갓 태어난 핏덩이를 외면한 채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맨발로 쫓겨나는 며느리의 주머니 속에 이 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비밀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시댁 식구들이 촌스럽다고 비웃던 그 낡은 금반지 하나 때문에 내일 아침 병원장들이 며느리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겠죠.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병원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병실 안 영주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죠. 산후의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아랫배에서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성난 황소처럼 들이닥쳤죠. 야, 너 아직도 안 나갔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명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영주의 침대 옆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낚아채더니 카드를 쏙 빼내고는 바닥에 침을 뱉듯 내뱉었죠. 이거 내 아들 카드지? 반납해.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버텨. 근본이 없으니까 눈치도 없는 거야. 어머니, 아직 산후조리도 안 끝났어요. 밖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영주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자는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곧이어 병원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영주의 짐을 거칠게 싸기 시작했죠. 캐리어 지퍼가 잠기는 소리가 영주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환자분, 퇴원 수속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간호사조차 싸늘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백의의 천사도 없는 법이었죠. 영주는 짐짝처럼 떠밀려 병실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명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로 꽂혔습니다. 꼴 좋다. 불량품 나은 주제에 호강을 받았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그런 애를 낳아. 불량품? 그 말이 영주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1층 로비는 냉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천둥번개가 세상을 갈라놓을 듯이 치고 있었죠. 영주는 얇은 환자복 위에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떨었습니다. 이가 덜덜 부딪혔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죠.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남편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있게 해줘. 영주가 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죠. 하지만 민석은 영주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이거나 옷 구겨져. 민석은 영주의 손을 툭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펴며 차갑게 등을 돌렸죠. 호적 정리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고아원에 넘기든 네가 키우든 알아서 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급이 안 맞는 결혼이었어. 처음부터. 민석은 그렇게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전문 틈으로 들이닥친 빗물이 아이의 포대기를 적셨죠. 아이가 칭얼거렸고 영주는 젖은 손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새끼가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주는 이를 악물었죠. 어금니가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 섞인 빗물을 손등으로 훔쳐내자
그녀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서러움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시퍼런 칼날 같은 결기가 들어찼죠. 불량품? 아니, 너희가 쓰레기야. 내가 치워줄게. 영주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투박한 금색 반지였죠. 시댁 식구들이 촌스럽다고 비웃던 그 반지. 영주가 반지를 손에 꽉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터리가 3%, 화면이 위태롭게 깜빡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줘요, 아버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묵직하고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알겠냐? 돈 보고 덤비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영주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죠. 네, 아버지. 병원 인수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쳤습니다.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성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병원장 승진을 앞둔 민서, 이사장 사모님 명자,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밍크 코트를 걸친 채였습니다. 로비 바닥을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청소부들을 향해 앙칼진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광나게 닦아요. 오늘 혜성그룹 회장님 오시는 날인 거 몰라요?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다들 해고야. 해고. 직원들은 겁에 질려 대걸레질을 서둘렀습니다. 민성 역시 넥타이를 매만지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영주 그 여자가 깽판이라도 치러 오면 어쩌죠? 오늘 계약 망치면 저 병원장 승진도 끝이에요.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빗속에 거짓골로 쫓겨난 것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겠니? 쪽팔려서라도 못 와. 그년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 병원엔 꽃길만 남은 거야. 모자는 다가올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려놓고도 저리 당당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행렬이 병원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오셨다. 명자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민서가 허리 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문 쪽을 향해 도열했습니다. 병원의 운명이 걸린 혜성그룹 회장의 방문이었으니까요. 가장 앞서 들어온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와 민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렁찬 인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들이 기다리던 백발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또각또각 차가운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서. 그의 시야에 낯익은 운동화 대신 세련된 검은색 정장 구두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헉!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서영주, 너 미쳤어? 차에서 내린 사람. 다름 아닌 쫓겨난 며느리 영주였습니다. 어제 젖어있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명자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곧이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어와? 돈 뜯으러 왔니? 위자료 못 준다고 했지. 고함이 터졌습니다. 경비, 뭐해? 당장 이 뻔뻔한 거 끌어내. 로비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영주의 양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찰나 영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내들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손을 대? 뭐라고? 명자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돌았나? 야, 끌어내라니까.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온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성그룹의 핵심 임원들, 병원 전담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난동을 부리는 명자와 민석을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영주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치 짠 듯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우렁찬 인사가 다시 한번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인사의 주인공,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주였습니다. 순식간에 로비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석의 입은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이 이사장님? 지금 누구한테? 상황 파악이 안 된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주가 수행원에게 받은 핸드백을 고쳐 맸습니다. 굳어버린 시어머니 명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제 뒷조사 하셨다면서요? 흥신소에 돈 좀 쓰셨던데. 명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흥신소가 일을 참 못하네요. 영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고아가 아니라 이 병원 건물 주인 건 못 알아냈나 봐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명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주라니? 네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믿기 싫으시겠죠. 영주는 담담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뒤에 서 있던 수석 변호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기다리던 병원 인수 합병 계약서였습니다. 영주는 그 서류를 명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지익,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명자의 심장을 찢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혜성그룹은 오늘부로 민성병원 인수를 전면 철회합니다. 영주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건물주 권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뭐라고? 이번 주 내로 방 빼세요. 영주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명자의 밍크코트 위로 흩뿌렸습니다. 물론 밀린 임대료랑 위약금은 다 준비되셨겠죠? 하얀 종이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주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의 손은 영주에게 닿기도 전에 제지당했습니다. 영주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민석을 제압했습니다. 둔탁한 신음과 함께 민석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장난? 영주가 바닥에 깔린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내 새끼한테 불량품이라고 한 건 장난이었니? 명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쇼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 고하잖아. 배우 쓴 거지? 그렇지? 참으로 끈질긴 아집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자신의 헛된 믿음을 더 붙들고 싶어 하는 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영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한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원장, 해성그룹 이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도 익히 알고 있는 그 음성.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네 눈에선 피눈물 날 거라고 경고했었지? 명자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쇠망치처럼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설마 3년 동안 내 딸 무시하고 구박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각오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끊어진 신호음. 마치 명자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명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실금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으로 노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혹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그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영주는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신생아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떨며 다짐했던 약속.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겪은 모욕, 천배 만배로 갚아줄게.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처절한 드라마.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었으니까요. 영주의 서슬 퍼런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그날 오후부터 아수라장으로 변했거든요. 영주의 지시 하나에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접수 시스템이 멈췄다며 직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약재실에서는 발주가 막혔다며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 우리 병원 법인 카드가 정지됐다고? 그게 말이 돼? 원장실에서 명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격리과장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사모님 아니, 이사님. 본사에서 모든 법인 계좌를 동결시켰답니다. 지금 당장 약품 대금 결제도 안 된다는데요. 명자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수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벌써 소문 듣고 찾아왔어. 밀린 대금 달라고 난리야. 당장 42억을 어디서 구해? 42억. 영주가 청구한 위약금과 밀린 임대료였습니다. 푼돈이라며 우습게 봤던 며느리가 내민 계산서치고는요. 뼈를 깎아내는 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네가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달이나. 싹싹 빌어서라도 돌려놔. 네가 가장이잖아. 명자가 삿대질을 하며 민석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살던 마마보이가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냈거든요. 엄마가 버리라며. 장애인이라고 쫓아낸 건 엄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피해자라고. 뭐, 이 자식이 미쳤나? 명자가 민석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민석은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모자 사이의 실내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끈이 떨어지자
가족이라는 허울도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은행에서 압류 딱지 붙이러 왔습니다. 명자와 민석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벌써 압류라니요. 영주의 일처리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병원 집기마다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명자가 자신의 애장품인 도자기 화병을 껴안았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냉정했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비키십시오. 집행관들은 명자를 밀어내고 화병에도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명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민석은 그 꼴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의 눈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영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영주는 2층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영주야. 영주가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영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근데 우리 애잖아. 내가 아빤데 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민석은 비굴하게 영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량품이라며 버렸던 아이를요. 이제는 볼모로 삼아 구걸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영주는 그 모습이 역겨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빠, 넌 그 아이 아빠 자격 없어. 친권 포기 각서 썼잖아. 기억 안 나? 그건 엄마가 시켜서. 또 엄마 핑계. 지겹지도 않니? 영주는 민석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털어냈습니다. 그때 영주의 수행원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지금 신생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심하게 오릅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영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계산이었을까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봐줄게. 나 의사잖아. 민석이 신생아실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내 아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영주는 민석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석은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영주는 수행원들과 함께 급히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멀어지는 영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요? 한때 병원장 승진을 꿈꾸던 남자. 이제 자신의 아이조차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몰락은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아이는 단순한 고열이었습니다. 혜성그룹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영주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은 영주의 마음과 달리 시끄러웠습니다. 궁지에 몰린 명자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갑질,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병원을 뺏으려 한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단 명자의 인터뷰 영상이 지역 맘카페와 유튜브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 명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멍든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멍은 압류 딱지를 막으려다 제풀에 넘어져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면 영락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맞았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도 뺏어가서 못 보게 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거짓 눈물 연기는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아니지 않나? 돈 있으면 다냐?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1인 시위를 하러 온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명자는 그들 앞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비운의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이어갔습니다. 영주의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명 보도 자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는 태블릿 화면 속 명자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해명이라니요. 저런 인간들에게 해명은 사치였습니다. 영주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오늘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네. 직접 나서시게요? 네. 제가 직접 끝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준비해둔 그 영상도 챙기세요.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영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혜성그룹 이사장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 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갑질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영주가 손짓하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리원 특실 CCTV였습니다. 화면 속 명자는 갓난아기 옆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넥타이를 풀며 커리어에 흠집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봤다. 선천적 난청이라며. 우리 최 씨 가문에 그런 불량품은 없어. 내 커리어에 스크래치야. 위자료 줄 때 정리해. 명자와 민석의 육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나라한 폐륜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셔터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량품? 누군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갓난아기에게 불량품이라니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영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아이가 난청 판정을 받자마자 그들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아이를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피해자의 실체입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시댁을 욕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린다. 불량품? 지들이 불량품이네. 저런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절대 안 간다. 명자는 병원 로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을 보며요. 명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명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이번엔 명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할머니, 저 영상 사실이에요? 진짜 손녀 보고 불량품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대답 좀 해봐요. 명자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쓴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뿐이었습니다. 영주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구현이라고. 그 정의의 칼날은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명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그날 밤, 민성병원 지하 주차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영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안한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 병원장실로 자주 부르던 제약회사 영업사원 김 과장이었습니다. 영주가 경호원에게 눈짓하자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누구시죠? 서영주 이사장님 되십니까? 저 최민석 원장 담당 영업사원 김철수입니다. 남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남자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주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부입니다. 최 원장이 시킨 리베이트 이중 장부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기록입니다. 영주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기자회견 보고 깨달았습니다. 최 원장이 이번 일 터지자마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제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데 저만 감옥 갈 순 없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영주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민석이 그동안 영업비 명목으로 제약회사들을 협박해 뜯어낸 억대 리베이트 자금 흐름,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VIP 환자들에게 몰래 빼돌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장, 가짜 처방전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료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죠? 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자는 영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주는 차가운 눈으로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민석의 목을 칠 칼자루는 영주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 민석은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문서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종이가 잘려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민석의 곤두선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민석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쇄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 없애야 해.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민석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영주의 기자회견 이후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런 병원에선 못하겠다며 사직서를 내고 도망가는 판국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튈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자금 통장에 넣어둔 돈만 챙기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이것만. 그때였습니다.
굳게 잠긴 원장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진료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최민석 씨, 의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은 파쇄기 옆에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영장 가져와. 영장? 수사관이 민석의 눈앞에 파란색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영장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주는 헝클어진 꼴로 바닥에 주저앉은 민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있네, 영장. 그리고 이건 덤이야. 영주가 어제 김 과장에게 받은 장부 사본을 민석 앞에 던졌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영주, 네가 꾸민 짓이지. 이거 함정이야. 난 잘못 없어. 민석이 악을 쓰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병원장 최민석이라고 새겨진 묵직한 수정 명패.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민석을 덮쳐 제압했습니다. 민석의 양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맞물리며 굳게 잠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민석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의 냉기가 손목을 파고들자 민석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민석이야. 민성병원 원장이라고. 민석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환자와 간호사,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그들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렸던 병원장의 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꼴 좋다. 죗값 치르는 거지. 저런 사람이 내 수술을 했다니 소름 끼쳐. 영주는 민석이 끌려간 빈 원장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찢어진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아내와 자식을 버린 남자.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려 했던 건 고작 젓갓 종이 쪼가리들이었습니다. 원장, 넌 이제 그냥 범죄자야. 번호표 달고 평생 썩어. 영주는 바닥에 뒹구는 깨진 명패 조각을 구둣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의 화려했던 과거도 영원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명자의 집에도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계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가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어락이 강제로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음이 연달아 울리며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신발 자국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미쳤어? 나가. 명자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명자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손에 든 빨간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 나왔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비키세요. 집행관들은 명자의 보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80인치 최신형 TV,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수천만 원짜리 가죽 소파,
장식장에 진열된 수십 년 된 발렌타인 양주들, 명자가 평생을 바쳐 모은 과시용 전리품들, 흉측한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연거푸 딱지가 붙을 때마다요, 마치 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습니다. 소파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저건 내 칠순 때 받은 건데. 저건 건드리지 마. 이 도둑놈들아. 명자가 소파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집행관은 명자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업무 방해죄 추가되고 싶습니까? 얌전히 계세요. 이게 다 서영주 그 작자짓이지? 내가 가만 안 둬. 내 변호사 불러. 김 변호사 오라고 해. 변호사요? 김 변호사님, 어제 사임계 제출하셨던데요. 수임료 입금 안 됐다고요. 집행관의 비웃음 섞인 대답에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주가 모든 계좌를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변호사비는커녕 당장 편의점 갈 돈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영주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걸 명자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집행관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긴 명자가 가장 아끼는 밍크 코트와 에르메스 가방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돼. 명자가 기어가듯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관은 드레스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 코트들이 줄줄이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집행관은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가디건도 벗으시죠. 그것도 명품이네요. 뭐, 이걸 벗으라고? 그럼 나보고 벌거벗고 나가라는 거야? 압류 대상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벗깁니다. 명자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덜덜 떨며 입고 있던 캐시미어 가디건을 벗어줬습니다. 집행관이 던져준 건 현관 신발장에 굴러다니던 낡은 경량 패딩 점퍼였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나가세요. 밖은 춥습니다. 나가라니?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 이 집도 경매 넘어갔습니다. 낙찰자가 비워달랍니다. 나가십시오. 열쇠 바꿉니다. 명자는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현관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건조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펜트하우스에서 명자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잔액 없는 교통카드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영주야 며느라. 명자는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들이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 할머니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네. 그러게 죄짓고는 못 산다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명자는 도망치듯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장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명자를 태워줄 기사도 없었습니다. 우산을 씌워줄 아들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명자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드라이한 머리는 비에 젖어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진열된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서민 음식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의 진미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알바생의 고함에 명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김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갑을 두고 와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나이 드시고 왜 그러세요, 진짜. 재수없게. 알바생에게 등 떠밀려 쫓겨난 명자.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명자가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들 틈.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 병원, 내 집. 명자는 더러운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영주를 쫓아낼 때만 해도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라는 썩은 동아줄 위에 지은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고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초라하고 욕심 많은 늙은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명자의 흐느낌 소리가 지하철역의 어둠 속으로 쓸쓸하게 흩어졌습니다. 구치소의 밤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길고 차가웠습니다. 3.5평 남짓한 좁은 홍거실. 민석은 구석자리에 웅크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해? 민석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강남 한복판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굽실거리고 환자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며 받들어 모시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호표 3805번을 단 죄수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자던 수감자가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민석 쪽으로 다리를 뻗었습니다. 묵직한 다리가 민석의 허벅지를 툭 쳤습니다. 민석은 속에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봐요. 좀 조용히 합시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수감자의 다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코 골던 남자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팔뚝에는 호랑이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방의 방장이었습니다. 방장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지금 나쳤냐? 민석은 기가 찼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쳤을 인간들이었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덤비다니요. 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너네 같은 범죄자들이랑 레벨이 다르다고. 알았으면 조용히 좀 해. 순간 방 안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고 있던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장이 피식 웃으며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 야,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야. 어디서 선생님 대접을 받으려고 해? 너 아직 상황 파악 안 되냐? 방장의 거친 손이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거 안 나? 교도관 불러. 감방장 오라고 해. 민석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방장이 민석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민석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입 닥쳐. 한 번만 더 잘난 척하면 그땐 진짜 의사 필요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찌그러져 있어. 방장이 민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는 듯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감싸 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권위가 이곳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이곳은 정글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장 약한 초식동물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교도관이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3805번 등기 왔다. 민석은 반색하며 달려나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온 연락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분명 보석으로 풀려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엄마가 힘을 썼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로펌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석은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붉은색 관인이 찍힌 공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의사면허 취소. 민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하는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것이 명백한 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사 면허를 취소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민석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최민석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등살에 밀려 공부만 했습니다. 평생을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 내 면허 내 인생. 민석은 종이를 구기며 오열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난 억울해. 엄마 나 좀 꺼내줘. 영주한테 말 좀 해줘. 민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엄마 명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지옥이야. 변호사 좀 선임해줘.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봉투에 담아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은 그 편지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편지는 뜯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으로 수취인 불명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이라니요? 주소 맞는데? 우리 집 맞는데? 민석이 교도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 없답니다. 이사 갔대요.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살던 펜트하우스에서도 쫓겨났다는 사실을요. 엄마도 자신처럼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것을요.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반송된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고독과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아내 영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던 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민석에게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3805번 면회.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회라니?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영주가 마음을 돌려 찾아온 걸까?
아니면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해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걸까? 민석의 가슴 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접견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나가면 제일 먼저 따뜻한 국밥을 먹어야지. 영주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석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 민석이 알던 우아한 병원장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떡진 백발 머리에 떼국물 흐르는 꾀죄죄한 점퍼, 굽은 등,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의 노파였습니다. 명자였습니다. 엄마. 민석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걱정이나 위로 대신 날아온 건 비난이었습니다. 민석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오랜만에 본 아들한테 할 소리야? 엄마 꼴은 그게 뭐야? 집은 어쩌고? 집이고 나발이고 다 뺏겼다. 길바닥에 나 앉았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똑똑했으면 영주가 병원장 딸인 걸 진작 알았어야지. 흥신소 말만 믿고 멍청하게 있다가 뒤통수를 맞아? 명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갇힌 게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의사 아들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이 끊어졌다는 사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영화를 누릴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도 억울함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시켰잖아. 장애인이라고 내쫓으라고 한 게 누군데. 불량품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난 엄마 말 듣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내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뭐? 면허가 취소돼? 아이고 내 팔자야. 명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을 구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말에 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졌습니다. 의사 아들이 없다면 명자에게 민석은 그저 전과자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네가 싹싹 빌어서라도 영주 마음 돌려놨어야지. 무릎이라도 꿇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졌어야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빌었어. 빌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근데 엄마가 맘카페에 글 올리고 인터뷰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더 망했잖아. 가만히나 있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영주를 자극해.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억울해서 그랬다. 억울해서. 내 병원, 내 집, 내 밍크코트까지 다 뺏겼는데. 내가 널 의사 만들려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파출부 뛰면서 너 뒷바라지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누가 해달랬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 의사 만든 거잖아. 나 의사하기 싫다고 했을 때 억지로 시킨 게 누군데. 엄마 욕심 때문에 나까지 전과자 되고 인생 종쳤어. 책임져. 내 인생 물어내라고. 모자는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악을 쓰면 울부짖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탓을 하며 바닥까지 드러낸 모자의 모습.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모자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으며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사라지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밑바닥은
썩은 내로 진동했습니다. 접견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교도관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석은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보내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야, 박명자. 나 여기서 꺼내줘. 돈 숨겨둔 거 있잖아. 아빠 산소에 묻어둔 금괴 있잖아. 그거 팔아서라도 변호사 선임해줘. 나 여기서 못 살아. 제발. 민석은 침을 튀기며 발악했습니다. 명자 역시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금괴는 무슨 금괴? 그거 네가 도박빚 갚는다고 다 가져갔잖아. 내 돈 내놔. 내 병원 내놔. 이 도둑놈아. 내 인생 돌려놔. 이동합니다. 교도관들이 민석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명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영주한테 말 좀 해줘. 엄마. 명자 역시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나, 우리 아들 의사야. 너니가 함부로 건들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복도 끝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저주 섞인 비명소리가 접견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귀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자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길을 서로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으며 떠나갔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믿음도 없었던 껍데기뿐인 가족의 말로 이렇게나 비참하고 허망했습니다. 민석이 끌려간 텅 빈 접견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유리창에는 민석이 내뿜은 입김 자국과 명자가 흘린 눈물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마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듯이요. 밖에는 여전히 무심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명자의 세상에는 영원한 어둠만이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옛 민성병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회색 건물 외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위압감을 주던 민성병원이라는 차가운 간판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소리사랑 청각장애 아동센터라는 예쁜 간판이 걸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넓은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로비 곳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병원 앞은 수많은 화환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유지들부터 의료계 인사들, 무엇보다 영주의 도움을 기다려온 수많은 환아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주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테이프 커팅식 단상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딸 소희가 영주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귀에는 작은 인공화호 기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주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나던 비 오는 날의 서러움, 아이를 안고 병원을 전전했던 막막함,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던 밤들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저는 바로 이곳에서 제 아이가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아이를 안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고요.
이 아이가 겪은 모욕을 사랑으로 갚겠다고요. 영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피를 토하는 듯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더 많은 아이에게 소리를 찾아주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은 모든 아이와 부모님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받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소중한 명품이니까요. 영주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도 사람들을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영주는 소희와 함께 센터 2층에 있는 청력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소희의 인공화후 매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검사실은 고요했습니다. 영주는 소희를 의자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소희야, 선생님 보세요. 소리 들리면 손 드는 거야. 알지? 청능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영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희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인공화후 수술을 하고 매핑을 하던 날, 소리가 낯설어 울음을 터뜨리던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희는 의젓했습니다. 아주 작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획 돌리며 고사리 같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소희 정말 잘 듣네. 청능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전 천둥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던 아이가 이제는 작은 기계음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작은 소리 들려줄게. 집중해보자. 청능사가 소리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영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소희가 귀를 쫑긋거리며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소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와, 이것도 들었어? 대단하다. 이사장님, 소희 청력 발달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언어 재활 훈련도 잘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문장으로 말하는 것도 곧 가능할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주는 청능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영주는 소희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영주는 소희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또박또박 입모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해봐. 엄마 이너스마. 소희가 영주의 입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렸습니다. 영주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그 짧은 순간, 영주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영주의 가슴에 기적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희야, 다시 한 번만 해줄래? 엄마. 이번엔 조금 더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주는 소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몸을 으스러져라 안으며 영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소희 엄마야.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으스대던 시댁 식구들은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소리, 명예욕에 눈먼 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보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민석이 감옥에서 절규할 때, 명자가 거리에서 통곡할 때, 영주는 딸의 첫마디를 들으며 천국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영주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영주는 그 손길에 뺨을 비비며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노라고,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검사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들려요. 새소리가 들려요. 엄마, 나 이거 탈래. 미끄럼틀 탈래.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그 소음들, 영주에게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다정한 대화소리,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곳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불량품을 버리는 차가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싹들이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정원이었습니다. 영주는 소희의 손을 잡고 그 희망 속으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모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축복하듯이요. 같은 시각, 서울역 인근의 한 무료 급식소, 점심 배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익숙한 듯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떡진 백발 머리를 대충 묶고 꾀재재한 점퍼를 걸친 노파, 굽은 등에 힘없이 늘어뜨린 팔, 화려했던 병원장 사모님, 명자였습니다. 아줌마, 식판 똑바로 잡아요. 없겠네 진짜. 배식 봉사자가 명자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식판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자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펄펄 뛰었을 테지만요. 지금 명자에게 남은 건 비굴한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식판에 담긴 식은 밥과 김치, 멀건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호텔 뷔페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그녀가요. 이제는 남이 퍼주는 밥 한 끼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한편에 켜진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제의 인물, 청각장애 아동의 희망, 소리사랑 센터 서영주 이사장을 만나다. 명자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장난치며 웃는 건강한 손녀 소희의 모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자기의 아픈 거 계기로 저렇게 큰 센터를 만들고, 저 옆에 애기 좀 봐. 정말 예쁘게 생겼네. 복덩이야, 복덩이. 주변 노숙자들이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영주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 자신이 불량품이라며 내다 버리려 했던 그 아이는요,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보석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께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나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명품 아닐까요? 영주의 대답에 명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자신이 내팽개쳤던 그 가치를 며느리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평생 쫓았던 명품의 허상을 깨달았습니다. 밍크 코트도 아니었습니다. 다이아 반지도 아니었습니다. 의사 타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바로 저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짠 눈물 섞인 밥을 억지로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복을 제 발로 차버렸어.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명자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밥맛 떨어지게 왜 울어? 조용히 좀 먹어. 재수없게 진짜. 나가서 울어요. 주변 사람들의 타박이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밥그릇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명자의 앙상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욕심 많았던 노파에게 남겨진 유일하고도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영주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옆에는 아버지 해성그룹 이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겠죠?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영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이 영주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묵직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네가 지킨 건 아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주는 소희를 안아 올리며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 복수의 칼날을 갈던 날의 도끼, 마침내 되찾은 평화.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소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주의 볼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핏줄이나 유전자가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 그게 진짜 명품이야. 영주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소희도 엄마를 따라 방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 위로 따뜻한 노을빛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이제 막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 씨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은 세상 유일한 명품이니까요. 이 글을 쓰는 저도 여러분의 삶이 영주 씨의 엔딩처럼 따뜻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영주 씨와 소희의 새로운 봄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